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PC 조립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조립 영상이 PC 하드웨어 관련 유튜버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뢰라고 해야 되나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랍니다. 또 그동안 간간히 이걸 요청하시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찍긴 찍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부족한 부품들도 있었고요. 부족한 부품이라고 해봐야 사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제외한 부품들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이구즈에서 저한테 케이스 2개를 보내줬습니다. 아이구즈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케이스가 벤티 시리즈인데 모델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C60하고 C40하고 C20이 있는데 그 중에 60하고 20을 받았어요. 오늘은 C60 케이스를 가지고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PC를 어느 정도 만져보신 분들은 조립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립 영상은 초보분들이 보시라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PC 조립을 할 때 초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본인 취향입니다. 색상이나 디자인이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따져봐야 될 게 호환성입니다. 앞만 예뻐도 내가 쓰려는 부품들이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3가지는 보드가 어떤 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공랭 쿨러 달 때 장착 가능한 최대 높이가 얼마냐, 세 번째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최대 길이입니다. 요거 3가지는 필수예요. 네 번째는 만약에 수냉 쿨러를 달 때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길이의 라디까지 달 수 있느냐, 다섯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를 어느 정도 길이까지 달 수 있느냐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런 보급형 케이스에 그렇게 큰 파워를 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립하는 PC의 컨셉은 최강의 가성비 컴입니다. 이 케이스의 주요 특징은 전면 패널의 개폐 방식이 여닫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위로 잡아당기면 빠지겠죠. 이런 형태의 문짝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이게 써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유리 소재는 강화 유리고요. 이 벤티 시리즈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펙을 보니까 기본적인 프레임은 같고요. 이 전면 부분의 디자인하고 번들로 장착된 팬의 개수만 다릅니다. 얘가 벤티 시리즈 중에서 제일 상위 모델인데 RGB 팬이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좀 놀랍습니다. RGB 팬이 6개가 달려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그건 달려있을 수도 있죠. 가격이 놀랍습니다. 이게 43,000원이에요. RGB 팬이 6개고 여닫이문인데 43,000원이면 이게 지금 120mm 팬이거든요. 이 120mm 팬 중에 좋은 팬 하나 가격도 안 됩니다. 120mm 팬 중에 비싼 애들은 컨트롤러 포함해서 5만원도 넘어요. 그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남는 게 있는지. 아니 그거 월급도 주고 각종 물류 비용하고 운반 비용만 해도 그래도 어쨌든 남으니까 장사를 하겠죠.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돼서. 이 벤티라는 이름이 스타벅스에서 제일 큰 컵 사이즈가 벤티잖아요. 그래서 뭔가 크다는 의미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큽니다. 원래 벤티의 뜻은 이태리어로 20이란 뜻이거든요. 얘는 크기가 크지도 않고 20이란 숫자랑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데 이름이 왜 벤티인지 모르겠네요. 자,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디자인이 이 문짝을 봐도 그렇고 보니까 좀 따라 했어요. 그 뒤에 반대쪽 측면은 깔끔하게 생겼고요. 스위치랑 입출력 단자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펜의 RGB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는 있는데 RGB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성비 최강의 PC가 목적이라면 가장 추천드릴 만한 조합입니다. 이거는 11400인데 정확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1400F예요. 따로 외장 글카를 쓰실 때 얘기입니다. 10세대 1400에 비해서 성능이 확실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11400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1추천은 11400F고요. 11400이 두 번째 추천입니다. Z590 보드들은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서 가성비 모델로는 딱히 추천드릴 만한 모델이 없는데요. B560은 돋보이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보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CPU를 11400이나 11400F로 결정을 하셨다면 보드는 얘가 1추천이에요. 물론 B560에서도 얘보다 비싼 보드로 가면 얘보다 좋은 보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나 얘보다 싼 보드들 중에서는 얘랑 경쟁할 수 있는 보드들이 그다지 눈에 안 띕니다. 아수스 B560 보드들 중에 전원부에 DRMOS를 쓰는 애들이 있고 N채널 모스펫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N채널 모스펫을 쓰는 애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진 예상이에요. 아직 안 돌려봤습니다. 램오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램오버를 안 하실 거면 얘보다 싼 보드들 중에서 고르셔도 됩니다. 11400이나 11400F로 램오버를 하고 쓸 거다 했을 때의 1추천입니다. 현재까지는 스펙만으로 추천드린 거고요. 돌려봤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다른 대체할 만한 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하기 전에 CPU하고 쿨러하고 램하고 SSD는 미리 장착하는 게 편해요. 일단 CPU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박스 구성은 CPU하고 기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소켓에 걸쇠를 젖혀가지고 열어요. 이 소켓을 자세히 보면 살짝 튀어나온 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소켓 1200은 그 홈 두 개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상태가 보드의 정방향이에요. CPU 소켓이 가운데 있고 램 소켓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상태가 정상 방향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이 아래쪽이고 저쪽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그 홈 두 개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나머지 소켓 1, 2로땡은 이 위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소켓 1200만 아래쪽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CPU도 여기 아래쪽에 그 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이 맞도록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힘줘서 끼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올려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끝을 먼저 끼우시고 그냥 손을 떼시면 돼요. 제대로 끼워졌나 살짝 위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덮개를 덮습니다. 여기 나사가 하나 있는데 이 금속 걸쇠가 이 나사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손잡이를 아래로 당기면 됩니다. 그럼 이 껍데기는 저절로 튀어나와요. 얘는 치워버리고. 그래서 거의 끝까지 내린 다음에 옆으로 한번 틀어가지고 밑으로 끼우시면 됩니다. 이 덮개는 잊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을 해두시고요. 자, CPU에 포함된 기쿨을 달 건데 저는 조립은 기쿨로 하지 않을 겁니다. 얘를 쓸 거예요. 사제 쿨러를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기쿨을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쿨 다는 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텔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한동안 여기 밑면이 구리로 돼 있는 거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오, 기쿨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 이런 거라도 좀 잘 만들어 봐라. 자, 기쿨을 보시면 이렇게 네 군데 걸쇠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안 돼요.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핀이 4개가 있는데요. 이 보드에도 얘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그 구멍에 맞춰가지고 살짝 올려놓으세요. 지금 이 핀 4개가 전부 구멍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를 꽉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눌렀으면 나머지 두 개도 눌러요. 이게 제대로 박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뒤집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톡톡 튀어나와 있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케이블을 보드에 있는 CPU 펜이라고 써있는 단자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보드는 CPU 펜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오장착을 방지하는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 맞춰가지고 저기다 꽂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보드 쪽 단자에도 플라스틱 날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걸리지 않게 끼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이렇게 방향에 맞게 끼우지 않으면 안 들어가니까 얘는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 사제 쿨러를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다시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이 걸쇠를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4개 다 돌렸거든요. 그냥 잡아 뽑으시면 됩니다. 자, 왜 K버전 CPU가 아닌데 사제 쿨러가 필요하냐? 램오버를 제대로 해보려면 기쿨러는 부족합니다. 램오버를 안 하더라도 기쿨 대신에 사제 쿨러를 달아가지고 손해볼 거는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니까 램오버를 안 하든가 적당히 해서 쓰실 분들은 그냥 기쿨 쓰셔도 돼요. 그런데 세브램탑까지 조이게 되면 CPU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수냉 쿨러를 다른 상태에서도 최소 15도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아마 기쿨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램오버를 하려면 SA하고 IO 전압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을 높게 주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위험하다는 게 맨컨의 영구적인 손상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 얘기는 시작하면 또 많이 길어집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쿨링이 좋을수록 높게 줘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막시무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질소 모드로 전환했을 때 걔네들의 상한선이 2.4V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질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순행만 해도 한 1.6, 1.65 정도는 얼마든지 버텨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게이징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돌연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6개 중에 1개만 죽어도 CPU 전체가 죽거든요. 그거랑은 다르고 CPU는 안 죽는데 맨컨이 바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맨컨 영구 손상이 CPU 쿨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CPU가 차가우면 SA하고 IO를 웬만큼 높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맘 졸이지 않고 편하게 오버하고 싶으면 기쿨러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수냉까지는 오버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제 쿨러를 하나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뭐 꼭 이거 아니라 2만원짜리 쿨러라 하더라도 레모버를 하실 거라면 하나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PC 쿨러사의 GI-X4S나 3R의 RC300 같은 거, 그런 건 한 2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가성비는 좋기 때문에 그런 애들 달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대체 추천 제품들은 영상 후반에 따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왜 얘를 다루려고 하느냐? 일단은 이게 제가 받은 거라서 그리고 받은 지도 반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 컨텐츠 특성상 얘가 나올 만한 영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이 딱 좋아요. 그렇다고 얘가 띄엄띄엄한 애냐? 아니죠. 이게 언제적 트리니티입니까? 이 쿨러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게 저는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레전드죠. 그 사이에 수많은 쿨러들이 출시되고 단종됐는데 어떤 제품들은 나왔는지도 모르게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어떤 제품들은 한 1, 2년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좀 길게 간다 싶은 애도 3, 4년 이상 가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치고 이 쿨러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쿨러가 출시됐을 당시에 판매되던 쿨러가 100개였다 치면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처럼 배신한 타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호불호 중에 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자라고 치면 손님이 어떤 쿨러가 좋아요? 이랬을 때 그냥 이거 달아주면 됩니다. 이걸 달아주면 야, 이 쿨러 진짜 온도 죽이네, 야 진짜 이쁘네, 이 소리는 못 들을지 몰라도 욕은 절대 안 먹습니다. 꼭 PC 쪽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지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돼. 아무튼 얘는 제일 마지막에 케이스에 조립하기 직전에 달 겁니다. 지금 달면 걸리적거리니까. SSD는 크루셜 P5를 달아주겠습니다. 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 제품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입니다. 얘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애긴 한데 500기가짜리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최강 시스템에 달기에는 좀 사치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추천은 아니에요. 256기가짜리가 낫겠죠. 그런데 256기가로 가면 진짜 가성비 넘사 모델이 있어요. 하이닉스의 PC601 벌크 제품입니다. 걔는 3만원도 안 해요. 그래서 걔가 1추천이고요. 500기가급에서 찾는다면 얘도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일단 성능이 좋아요. 마이크론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봐도 PCI 3.0 기반에서는 타 클래스입니다. 순차 읽기, 순차 쓰기 각각 3400, 3000MB고요. TLC 제품입니다. 981A가 가격이 올라서 얘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AS 면에서도 얘는 5년이에요. 그래서 얘가 500기가 쪽으로 보신다면 추천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단면이네요. 이쪽 면에만 칩이 있어요. 이거를 띄어서 또 붙여줘야죠. 여기 좋다. 왜 이렇게 삐까닥하게 붙냐. 램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시금치 3200짜리고 얘가 1추천이에요. 그런데 튜닝 램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서 딱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나마 직구가 가능하다면 유액에서 G스킬 램 사는 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국내에선 지금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얘는 4400에 C16짜리인데 얘도 지금은 비추예요. 이렇게 M2 슬롯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위에 게 우선이에요. SSD를 하나만 쓸 때는 위에 거에 달면 됩니다. 자, 이 홈의 위치를 잘 보시고요. 이 홈 때문에 이 방향으로밖에 끼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집어서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끼운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열판에 써멀 패드가 붙어 있는데요. 이 비닐을 제거해 줍니다. 쿨러들은 제각각 조립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트리니티는 좀 독특한 편이에요. 구성품 중에 이렇게 생긴 클립 두 개랑 이렇게 생긴 클립을 찾습니다. 이게 스마트 클립이고 이게 이지 클립이에요. 이 스마트 클립을 펜이 있는 쪽으로, 이지 클립을 반대편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펜이 있는 쪽이고 여기가 반대쪽이죠. 펜이 있는 이쪽에 스마트 클립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클립을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면이 있어요. 반대쪽은 온폭 들어가 있죠.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면이 이렇게 위로 오게 이렇게 다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이지 클립을 달면 됩니다. 이지 클립도 마찬가지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면이 위로 오게 이렇게 다시면 돼요. 다음은 백플 조립인데 백플 조립은 쉬워요. 자, 백플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구멍에 이 나사를 끼웁니다. 이 구멍을 잘 보면 이렇게 조그만 홈이 하나 있어요. 나사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튀어나와 있는 애가 저 홈에 쏙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끼웠다면 여기가 평평합니다. 네 군데 다 평평하게 끼웠습니다. 자, 메인보드를 뒤집어서 얘를 끼워줍니다.
이게 메인보드 뒷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백플에도 구멍이 3개가 있거든요. 얘네들하고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예, 요렇게 끼우시면 되는 거죠. 이 나사 4개 중에 방열판 쪽에 있는 나사 2개에다가 손나사를 미리 끼워줍니다. 이게 손나사예요. 자, 요렇게 2개는 손나사를 미리 끼워 놓은 상태입니다. 쿨러 장착 방향은 램 소켓 쪽에 팬이 오게 하면 됩니다. 이 이지 클립 쪽을 먼저 끼워줍니다. 이쪽은 손나사를 미리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대쪽 편을 살짝 눌러가지고 손나사를 마저 끼워주시면 됩니다. 펜선을 아까처럼 방향을 잘 맞춰서 CPU 펜 단자에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아시죠? 이렇게 쓱 눌러가지고 이 밑으로 감추면 됩니다. 이런 은폐 원폐를 잘해야 됩니다. 깜쪽 같죠? 케이블이 어딨어? 자, 램은 보시면 여기 중간에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중심으로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요. 긴 쪽이 메인보드 위쪽으로 가게 끼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예요. 램 소켓의 걸쇠는 이렇게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있고요. 이 보드는 이쪽은 걸쇠가 없어요. 이 걸쇠가 이쪽까지 있는 보드도 있습니다. 걸쇠가 한쪽만 있는 보드는 한쪽만 열어주시면 되고 양쪽 다 있는 보드는 양쪽 다 열어주시면 돼요. 램 소켓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램을 2개만 끼울 때는 2번하고 4번에 끼우시면 됩니다. 이 CPU에 가까운 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그럼 2번하고 4번에 램을 끼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끝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예, 이제 메인보드 쪽 조립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드에 있는 나사구멍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보드는 MATX 사이즈인데 정규 MATX 사이즈보다 조금 작아요. 정규 MATX 사이즈는 24.4에 24.4입니다. 근데 이 보드는 여기는 24.4가 맞는데 요게 23.4예요. 가로 길이가 1cm가 짧습니다. 그래서 원래 MATX 보드들은 나사구멍이 총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1cm가 짧기 때문에 이쪽 끝에 있는 나사구멍 2개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구멍이 3개씩 총 6개가 있습니다. 아니, 고작 1cm를 짧게 만들려고 이쪽에 있는 나사구멍 2개를 없애버린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면 이 24핀 케이블을 끼우고 뺄 때 이쪽에 나사로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자꾸 들려요. 보드가 위아래로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나사를 생략해버린 건 좀 아쉽습니다. 자, 보드 구성품에 보시면 이 백패널이 들어있어요. 얘부터 케이스에 끼우는 겁니다. 이 동그란 구멍이 있는 쪽이 케이스 아래쪽으로 가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 백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쇠들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대부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내장 그래픽이나 USB 쪽은 이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그 단자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살짝 휘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 패널에서는 요거죠, 요거. 이게 HDMI 쪽 구멍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만 위로 살짝 휘어줍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휠 필요도 없고 위로 살짝만 젖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스탠드 오프입니다.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모자르면 추가로 더 박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TX 사이즈 보드를 끼울 때는 이 아래쪽에 한 줄을 더 박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어있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ATX 보드 같은 경우에 이게 총 9개가 필요합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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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9개 중에 한두 개가 없는 건 오히려 괜찮습니다. 문제는 더 달려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TX 보드를 조립한다고 치면 요런 애들은 잉여예요. ATX 보드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요런 애들은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쇼트가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한두 개 안 박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필요 없는 건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이게 케이스 조립할 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필요 없는 건 반드시 뺀다. 사실 9개 중에 이 4귀퉁이에 하나씩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우연히도 딱 필요한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6개가 저 보드 조립하는데 필요한 6개입니다. 또 이런 우연이 있네요. 뭐 로또를 사봐야 되나? 자, 뒷판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파워 자리고 여기가 하드디스크 자리예요. 선정리 공간은 2cm거든요. 공간이 비교적 넉넉해서 선정리하느라고 고생할 일은 없겠습니다. SSD를 256기가짜리 쓰게 되면 저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달아야 됩니다. 웬디블루 1테라짜리예요. 여기가 바닥면인데 이 나사 2개를 풀어야 아까 그 하드베이를 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나사가 3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메인보드 나사, 파워 나사, 기타 잡 나사.
펜 나사까지 들어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대가리 부분에 와셔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나사가 메인보드 나사예요. 어떤 케이스나 이렇게 생긴 게 메인보드 나사입니다. 파워 나사는 여기가 동그랗지가 않고 이렇게 딱딱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밑면을 보면 이렇게 빗살 모양 무늬가 있습니다. 요런 게 파워 나사예요. 그 외에 잡나사들은 이렇게 특징이 없어요. 그냥 나사나사하게 생겼죠. 이런 하드베이 조립 같은 거는 이 평범한 나사로 하는 겁니다. 파워는 잘만 에코맥스 600W입니다. 이 펜이 먼지 필터 쪽으로 향하게 장착하시면 돼요. 여기가 프론트 패널 헤더입니다. 지금 옆에 거랑 붙어 있어가지고 핀이 많게 보이는데 원래는 위에가 4개, 밑에가 5개입니다. 그 중에 위에 거 4개 기준으로 2개씩 이쪽 게 파워 LED, 이쪽 게 파워 스위치예요. 그리고 이 밑에 5개는 이쪽부터 2개씩 HDD LED 리셋 스위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접진데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8개만 쓰는 거죠. 그 중에 파워 LED하고 HDD LED는 무조건 이쪽이 플러스예요. 파워 스위치하고 리셋 스위치는 방향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끼워도 돼요. 자, 보통 파워 LED 단자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써 있습니다. 플러스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끼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는 방향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HDD LED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 있죠.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는 플러스가 저쪽으로 가게. 마지막 남은 리셋 스위치, 방향 상관없습니다. 예, 다 끼웠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끝에 거 하나가 빠진 게 USB 2.0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게 빠진 게 프론트 오디오예요. 예, 확실하게 구분이 가죠. 프론트 오디오부터 끼웁니다. USB 2.0도 끼워요. 자, 이제 USB 3.0 하나 남았어요. 여기 튀어나온 걸 잘 보시고 홈에 맞춰서 끼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자, 이제 그래픽카드를 끼울 건데 요즘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다 이런 게 있어요. 얘를 들어가지고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를 끼우고 다시 내리면 됩니다. 이 PCI 슬롯 마개를 그래픽카드를 달기 전에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다루려는 그래픽카드는 2슬롯짜리니까 이렇게 2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게이밍X 3060 트윈 프로저입니다. 글카를 꽂고 나면 사타 케이블 꽂기가 힘드니까 미리 꽂아줍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PCI 슬롯이 2개가 있는데 CPU에 가까운 쪽이 1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1번에 끼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드는 1번 슬롯에만 금속 가드가 있죠. 자, 요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올려놨던 얘를 다시 내립니다. 자, 이제 파워 케이블들하고 아까 빼놓은 사타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파워 케이블들이 여러 가닥이 있죠. 이 중에 앞으로 넘겨야 되는 것들만 따로 추립니다. 일단 메인보드 24핀 필요하고요. CPU 보조 전원 8핀입니다. 그래픽카드 전원도 8핀이거든요. CPU 보조 전원 8핀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얘는 4+4고 얘는 6+2예요. 나눠지는 핀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CPU 보조 전원은 이렇게 4+4고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은 6+2입니다. 요걸 이렇게 분리하면 6+2로 나눠지죠. 게이밍X 3060이 8+6핀이니까 요거 두 가닥 보내면 됩니다. 지금 추려놓은 애들을 요런 구멍을 통해서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24핀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그 밑에 구멍, CPU 보조 전원은 제일 위에 있는 이 구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뒷판에서 연결해줄 파워는 이 펜허브 전원하고요. 이 펜허브는 원래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고정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붙였습니다. 이 펜허브의 전원은 IDE 4핀이에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SATA 전원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게 IDE 4핀이고요. 이게 SATA 전원 케이블입니다. 자, 하드디스크에 전원은 연결했고 SATA 케이블도 꽂아야죠. 보통은 하드디스크에 SATA 케이블하고 전원 케이블이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요 기역자 홈 2개만 잘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자, 이러면 뒷면에서 할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선 정리하고 뚜껑 닫으면 됩니다. 예, 선 정리를 하는 방법은 일단 장갑을 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선들을 모아요.
이렇게 잘 모아서 예, 깔끔하게 잘 됐죠. 그런데 이것들이 도로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빨리 닫아야 돼요. 이 뚜껑을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닫느냐, 이게 선정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제 장갑을 벗으면 선정리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전면에 파워 케이블들만 연결해주면 작업이 다 끝나는데요. 저 CPU 보조 전원 8핀이 제일 난코스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 20분 동안 해봤는데 땀만 납니다. 저놈이죠, 저놈. 이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손이 작은 여자분이나 조카한테 부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손이 작은 분들은 어렵지 않게 낍니다. 이렇게 손이 2개도 들어가더라고.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두 번째는 제일 하책이죠. 이 보드를 다시 뜯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5cm쯤 아래로 내린 다음에 젤을 꽂고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나사 6개만 풀러가지고 해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방법은 연장선을 쓰는 거죠. 방안을 잘 찾아보면 운 좋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 보드를 다시 풀러도 되는데 그럼 작업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 펜을 풀르고 작업한 다음에 다시 다르시면 됩니다. 펜은 이 상단에서 나사로 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나오죠. 작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다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마저도 귀찮은 관계로 치트키를 쓰겠습니다. 이 자체가 조카손이에요. 예, 연장선을 사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 연장선하고 쟤네들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예, 어쩔 수 없이 뒷판도로 따야 됩니다. 얘를 저 구멍으로 뒤로 넘겨가지고 뒤에서 끼우는 거죠. 자, 연장선 치트키를 쓰려고 했는데 그 방법은 너무 비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도 없고 조카도 없고 연장선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펜을 하나 띄고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달아주면 됩니다. 좀 귀찮아 근데. 자, 이제 24핀을 끼워줍니다. 그래픽카드 전원도 연결해줘요. 글카선을 연결했더니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게 문을 닫을 때 여기 걸려서 문이 안 닫힙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장갑을 낍니다. 이렇게 그냥 꽉꽉 눌러주면 돼요. 네, 깔끔하죠. 네, 이제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아, 뚜껑 닫아야지. 자,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조립은 다 끝납니다. 글카선 전혀 간섭 없이 잘 닫히죠. 이런 게 바로 고급 기술입니다. 한 레벨 60은 넘어야 시전해 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비닐을 안 뗐더니 좀 지저분해 보이죠? 이 케이스는 나눔을 할 거기 때문에 비닐은 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거 너무 편해요 진짜. 그냥 뽑으면 돼. 자,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모든 케이스는 이게 얼짱 각도죠. RGB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예, 이러면 펜은 도는데 불빛은 꺼져요. 눈뽕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 게 현재 조립해놓은 시스템이고요. 이 가운데가 대체해서 추천할 만한 구성이에요. 이 마지막 거는 거의 부품별로 최저가 제품들입니다. 거의 최저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왠지 쓰레기 냄새가 난다, 그런 애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밑에 써있는 빨간 숫자가 13인자 기준 단화와 최저가입니다. 현금가하고 카드가가 차이 날 경우에는 현금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금액들의 총 합계가 제일 밑에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꼭 한 줄 단위로 조립할 필요는 없는 거고, 서로 각각 부품을 교체해가지고 조립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드만 2TB짜리를 달아도 돼요. 뭐 CPU도 마찬가지고 11400 대신에 11400F를 쓰셔도 됩니다. 제일 위에 메인보드부터 살펴보면 얘네들을 다 만져본 보드들은 아니에요. 심지어 얘도 지금 막 테스트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건 아직은 알 수 없고요. 다나와 인기 상품 순으로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에요. 1, 2등 하는 보드들이니까 크게 하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얘는 그냥 제일 싼 건데요. 뭐 어쨌든 도라는 갈 겁니다. 뭐 이런 거 쓴다고 해서 갑자기 뻥 터지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램오버나 전력 제한 면에서 얘네들보다는 못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최저가로 하시려면 B560 중에서는 얘가 제일 싸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CPU는 현재 조립은 11400으로 했고요. 대체 추천이나 최저가 추천은 11400F예요. 이 CPU가 워낙에 물건이라서 가격은 여기 써있는 가격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도 가성비는 탑입니다. 비벼볼 만한 CPU가 없어요.
그래서 CPU는 11400 아니면 11400F로 한정했습니다. 이 램은 각각 8기가 2짝짜리 가격이고요. 최저가로 하시려면 3200 말고 2666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램 오버를 하면 이 기본 클럭은 의미가 없고 잘하면 얘가 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560 모델은 2666을 고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은 13일 기준으로 한 4,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대체 추천이 참 애매합니다. 아예 없다고 할까 하다가 직구품을 추천을 하긴 했는데요. 국내에선 살만한 게 진짜 눈에 안 띄어가지고 직구를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램은 원래 직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벼워서 일단 배송비도 싸거든요. G스킬 램 중에 플레이어가 됐든 립조스가 됐든 트라이던트가 됐든 요 정도 스펙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랑 현재 환율 기준으로 배송비까지 얼추 이 정도 금액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거보다 쌀 거고 트라이던트 RGB는 이거보다 비싸겠죠. 대충 립조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SSD는 얘가 워낙에 가성비가 넘사라서 대체나 최저가나 다 얘를 추천했습니다. 이거보다 싼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워낙에 싸서 얘보다 싸봐야 얼마 차이도 안 나고요. 메이커 자체도 삼류 브랜드입니다. 얘는 하이닉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가 갑니다. 500기가급으로 가게 되면 크루셜 P5도 좋습니다. 얘랑 붙여볼 만한 애가 981A밖에 없는데 얘보다 비싸요. AS도 5년이고 성능도 안 빠지기 때문에 이 급에선 얘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는 사실 용량이 2배 차이거든요. 가격은 8,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얘를 고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저가 기준으로는 1TB짜리입니다. RPM이 5400이긴 하지만 HDD는 어차피 속도 많이 안 따지죠. 그 다음에 CPU 쿨러인데 트리니티가 여러가지 면에서 괜찮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4만원 정도 하고 LED 색상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저렴한 제품 중에 찾는다면 얘를 추천할 만합니다. PC 쿨러사의 GI-X4S예요. 이전에 잠깐 리뷰한 적도 있고 가격도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성능도 트리니티보다 못하지만 나름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추천은 기쿨이죠. 그냥 기쿨 쓰시면 추가금 안 듭니다. 기쿨 퀄리티가 꽤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얌전하게 쓰실 분들은 그냥 쓰셔도 돼요. 가장 큰 장점은 쿨러를 따로 안 사도 된다는 거죠. 자, 케이스의 경우에 얘네들은 디자인과 발열 마감 면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애들이고요. 이 제품은 진짜 최저가 제품인데 어쨌든 각종 부품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그냥 부품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되겠죠. 파워는 각각 6배가 특급에서 고른 겁니다. 이거 두 개는 각각 써본 제품들이고요. V2로는 못 써봤고 이전 걸로 써봤던 것 같아요. 뭐 좋은 파워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가성비 컴에는 잘 어울리는 애들이에요. 쓰기에 그냥 무난합니다. 얘는 안 써봤는데 일단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요. 그 댓글의 내용이나 댓글에 응대하는 태도로 봐서 뻥파워는 아닙니다. 에너지 옵티머스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제일 싼 거 찾으시면 그냥저냥 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그래픽카드인데 원래는 이 위쪽에 적어야 되는 애죠. 그런데 가격 변동이 하도 심하고 이건 뭐 지금 사라 기다려라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종목이라서 그냥 제일 아래다가 적어놨습니다. 3060을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했을 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예, 그것만 봐도 이상하죠. 얘네들이 가격이 정상일 때는 제일 싼 물에서 노는 애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상위권에 있어야 맞는 애들인데 지금은 제일 싸고 두 번째로 싼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최고로 하는 애들이 싫어하나? 이게 그래픽카드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언제 떨어지느냐죠.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함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언젠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3년 뒤에 떨어지면 어떡해. 예측과 희망만 있을 뿐이지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동안 이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13일자 기준 단화화 가격인데 이게 뭐 가격을 적는 의미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가라고 말죠, 시가. 사실 대체 추천에다가 얘를 써놓은 것도 이상하고 뭐 일단은 제일 싸니까 쓰긴 써놨습니다만 그냥 3060 중에 제일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사시는 게 제일 나아요. 뭐 가끔 이벤트 같은 거 하고 그러죠. 왜 하필 3060이냐? 게이밍 PC에 들어갈 글카라면 306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괜찮아요. 3060 존버 2.0 그러니까 11400F로는 안 되죠. 이 경우에는 11400을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12200원이에요. 자, 각자 가격 합계를 내보면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빠져있는데 윈도우 10 홈 에디션 처음 사용자용 기준으로 17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까지 포함하면 약 17만원 정도씩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 케이스는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구호는 아이구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아이구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돼요. 왜 아이구주가 아니고 아이구냐? 예, 얘도 아이구잖아요. 물론 지금 얘가 꽂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아이고라는 감탄사가 부정적인 문장하고 궁합이 잘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돛됐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망한 분위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제가 거르겠습니다. 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재밌네, 좋은 말도 많잖아요. 그냥 아이고만 쓰셔도 되고 아이구주라고 써도 아이구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이구나 아이구주만 써도 돼요. 뭐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아마 화요일 이전에 테스트가 다 끝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분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테스트가 길어져서 다음 주 화요일을 넘어가게 된다면 제품 발송은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래봐야 웬만해선 그 주 안에는 발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송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